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25년 경력 일본 장인 다나카 유지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유지입니다. 48세 아이치현 오부시에 있는 중소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5년간 생산팀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공장 기계음이 저를 깨웠고 차가운 금속 냄새와 윤활유 향이 섞인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제 책상 서랍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스미토모 절삭공구 카탈로그, 미쓰비시 머티리얼 가격표,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버니어 캘리퍼스. 25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신념이 있었죠. 절삭 공구만큼은 일본제가 최고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2시.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번 라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끼익. 엔드밀이 제대로 절삭하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니 작업자 사토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팀장님, 또 날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스미토모 고급 엔드밀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모된 거였어요. 최근 몇 달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구 교체 비용은 늘어나고 생산 지연은 빈발했죠. 그때 옆에서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혹시 다른 브랜드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한국산 공구가. 한국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마다 군, 25년간 이 일을 해온 내가 공구를 모를 것 같나? 일본 공구의 정밀함과 내구성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그 순간 제 말을 끊고 기계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이번에는 5번 라인이었어요. 또 다른 스미토모 공구가 한계에 다다른 소리였습니다. 야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YG1이라는 한국 회사 자료 한 번만 봐주세요. 절삭 속도가 15% 더 빠르고 수명도 1.5배 더 길다고 하는데. 됐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기계음이 맴돌았습니다. 끼익, 끼익. 아내 미키코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 기분이 아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공장 일이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야마다의 말이 계속 울렸어요. 절삭 속도 15%, 수명 1.5배. 그게 정말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한국 기술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되나?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오니 야마다가 제 책상에 작은 상자를 하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샘플만이라도 받아와 봤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엔드밀 2개가 들어있었어요. YG-1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공구와 똑같이 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더 가벼워 보였어요. 이걸로 뭘 하자는 거야? 한 번만 테스트해 보시죠. 3번 라인 스미토모 공구 대신에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5년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일본 공구가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 라인에 설치한다는 게 마치 조상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구 교체 비용과 생산 지연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 한 번만이다. 딱 한 번만. 오후 1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3번 라인을 멈추고 한국산 엔드밀을 설치했어요. 주변 작업자들이 궁금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시작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어요. 끼익거리는 소리 대신 부드럽고 조용한 절삭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뜨거운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30분 후 첫 번째 부품이 완성됐습니다. 사토 씨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팀장님, 이거 정밀도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표면 거칠기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스미토모 공구로 가공했을 때보다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공구가 멀쩡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교체했을 시간인데 말이죠. 팀장님,
야마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삭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정말로 15% 빨라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키코가 깜짝 놀랐을 일이죠. 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YG-1이라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세계 5위 절삭공구 기업 75개국 수출. 이게 한국 회사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코트라 보고서였습니다. 일본 내 한국산 절삭공구 시장 점유율이 3년간 21.3%에서 31.8%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3번 라인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한국 공구가 하루 더 버틸 수 있을까? 라인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2시간을 연속으로 작업했는데도 말이에요. 사토 씨가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공구 정말 대단해요. 평소 같으면 벌써 2번은 갈았을 텐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돌아보니 처음 보는 외국인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 일본 지사에서 온 박 엔지니어입니다. 어제 저희 제품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들어서.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였지만 발음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시죠. 저희도 처음 일본에 진출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나고야에 있는 S금속에서는 저희 제품으로 바꾼 후 연간 유지비가 12% 절감됐어요. 교토의 한 자동화 부품 제조사는 생산량이 8% 증가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 공구가 일본 제품보다 좋을 수 있는 겁니까? 박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새로운 소재 기술을 더했어요. 특히 초경합금의 내열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550도씨 고온에서도 변형률이 1.2% 이하로 유지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기존 일본 제품은 같은 조건에서 2%를 넘어가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거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나라들이 그 위로 올라섰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보다 25%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니. 그동안 제가 고집스럽게 일본 제품만 고집한 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이거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3D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금속을 절삭하는 과정이 미세한 단위까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구와 일본 공구의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어요. 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보여주시는군요. 저희는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애니메이션에서 한국 공구는 일본 공구보다 15% 빠른 속도로 금속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칩 제거도 더 깔끔했고 공구 표면의 마모도 현저히 적었어요. 이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한 객관적인 비교 실험이에요. 그 순간 야마다가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3번 라인 24시간 연속 가동 완료했습니다. 공구 상태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 3번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과연 한국 공구가 24시간을 버텼을까? 라인을 멈추고 엔드밀을 분리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날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마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스미토모 공구라면 12시간 후에 이미 눈에 띄는 마모가 시작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정말인가요? 박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공구는 평균적으로 기존 제품보다 1.5배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작업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그때 사토 씨가 측정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24시간 동안 생산한 부품들 모두 품질 기준을 만족합니다. 오히려 표면 거칠기가 더 좋아졌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간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박 엔지니어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저희 YG1은 1981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일본, 독일 제품들과 경쟁하려면 무조건 더 좋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매출의 8%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8%라니 그게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통 제조업체들은 3%에서 5% 정도 투자하거든요. 저희는 거의 2배를 투자한 셈이죠. 박 엔지니어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구나. 그런데 왜 일본에 와서까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까? 박 엔지니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본 기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품질 관리나 정밀 가공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고객분들께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기술자로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라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박 엔지니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주 1회 정기 방문해서 기술 지원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요. 이런 서비스까지. 제가 알던 공구업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공장 전체 라인에 한국산 공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25년간 함께해온 스미토모 공구 상자를 창고로 옮기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공구 교체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불량률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엔지니어가 약속대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한국산 엔드밀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다나카 팀장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새로운 공구들을 하나씩 설치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25년간 고수해온 고집을 버리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팀장님, 사토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국 제품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네요. 작업하기도 편하고. 젊은 야마다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 공장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게 됐어요. 다른 공장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장인 정신이란 무작정 옛것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아닐까. 박 엔지니어가 마지막 설치를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해서 점검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서비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팀장님 같은 베테랑 분들의 노하우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키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25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키코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인정해야 하죠. 3개월 후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이전보다 12% 향상됐습니다. 공구 비용은 오히려 30% 절약됐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도입한 한국 공구를 다른 공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어요. 박 엔지니어와는 지금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업체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기술 파트너가 된 기분이에요. 어제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나카 팀장님 덕분에 저희도 일본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구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 성능이야.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기술자들의 진심이지. 나는 지금도 일본의 장인입니다. 다 제 손에 든 낡은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22살이었습니다. 1919년 파나마운하 건설 현장에서 곡괭이를 든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은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인 2019년 3월, 저는 파나마시티 중앙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세계 최초로 파나마운하 지하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 지하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지하 65m 깊이에서 파나마운하를 가로지르는 2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파나마시티와 코론 지역을 연결하는 생명선이자 우리나라가 진정한 대륙간 교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현재 파나마시티 시민들은 매일 평균 2시간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운 교통량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파나마운하를 건너는 유일한 다리인 아메리카 대교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인구 250만의 파나마시티에서 매일 5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내 이사벨라가 1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나마운하 자체였습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6%가 지나가는 이 운하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5%를 책임지는 경제의 심장입니다. 연간 14,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단 1시간의 운항 중단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운하청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100년 역사의 운하에 상처를 낼 수는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심각해? 12살 딸 소피아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이야. 할아버지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큰 일을 해냈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불가능해 보이던 운하를 완성했듯이 이제는 저희가 그 운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파나마의 미래를 열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기술 검토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 위가 아닌 아래로 갑니다. 지하 65m 깊이에서 정밀한 터널을 뚫어 운하의 해저 지반을 통과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해저 지질은 복잡했습니다. 연약한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고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이 스며든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MIT에서 배운 최신 터널, 공학이론과 세계 각국의 해저 터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리는 발코니에서 멀리 보이는 파나마 운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해. 소피아와 루시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파나마에서 살게 하고 싶어. 이사벨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축가인 그녀도 파나마시티의 도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국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각국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분석하며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곡괭이로 운하를 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파나마인의 의지였습니다. 입찰 마감일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교통부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거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호크티프, 프랑스의 부이그, 중국의 중국중철건설공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호크티프로부터 왔습니다. 유럽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이들이 보낸 공식 서한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해저 지질 조건의 불확실성과 염수 침투 위험, 그리고 운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당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크티프는 독일에서 엘베 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이그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 복잡성 대비 리스크가 과도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업답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중국 중철건설공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대형 인프라를 연달아 완성해온 그들마저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거절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제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파나마 운하청의 강경한 반대였습니다. 운하청장 로베르토 로이 박사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100년 역사의 파나마 운하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운하 바로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계획이 혹시라도 운하 바닥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파나마의 주요 일간지들은 연일 무모한 도전, 세금 낭비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의 생명 줄인 운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운하 위로 또 다른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럼 아메리카 대교처럼 또 막힐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12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험 가능성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교통부 장관이 저를 개별 면담에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당신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장관의 말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교통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해서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19년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에도 수많은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기업이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미국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완성된 운하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벨라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건 알아. 하지만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을 제가 혼자서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위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말을 잃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각국 건설사들의 기술 검토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뉴스에서는 무모한 메트로 3호선, 결국 백지화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앵커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옳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세금으로 꿈 꾸지 마라.
파나마운하 망가뜨릴 뻔했네 같은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까지 거론되며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교통부 차관이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소. 차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국가항만청 기술이사 자리가 비었다며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지만 명예로운 퇴장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나마시티의 저녁 교통체증은 여전했습니다. 1시간 넘게 차가 막혀 있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차 안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준비한 저녁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식탁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12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하던 일이 안 된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해요. 저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가 슬퍼할까 봐 걱정했어요. 8살 루시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해내는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앞에서는 이사벨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 쓰여진 절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8개월간 작성한 수백 장의 설계도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나마운하의 지질 조사 자료, 해저터널 기술 검토서, 교통량 예측 분석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종이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19년 파나마운하 건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도 불가능하다고 했을까요? 프랑스가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미국도 처음에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해낼 수 없을까요? 그때 이사벨라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결과는 실패야. 파나마의 교통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매일 교통체증에 시달릴 거야. 그게 당신만의 책임은 아니야. 세상에는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년간 교통 전문가로 일하면서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나마운하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차관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항만청으로 이동해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새벽 5시경, 저는 발코니에 나가 운하를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운하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기적적인 수로가 여전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희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한 곳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입찰 공고를 본 한국의 현대건설. 아직 그들로부터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도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과연 한국 회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목요일 오전 9시 차관에게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작성할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현대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 회사가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확실한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기술진이 파나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한국의 대표 건설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파나마운하 해저터널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현대건설에 대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그들의 해외 진출 역사는 49년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60여 개국에서 8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누적 수주액만 2,3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실적이었습니다. 석유 플랜트, 담수화 시설, 고속도로부터 최근의 신도시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대형 인프라를 완성한 경험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 파나마시티 국제공항에서 현대건설 기술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팀장인 김 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터널 전문가인 이 차장은 3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온 것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서 다른 건설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현장 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미라플로레스 전망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운하의 구조와 주변 지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장이 들고 온 최신 지질 탐사 장비를 보며 저는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 65m 깊이라면 운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진 비공식 만찬에서 김 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사막 아래 송유관, 터널, 해수담수화 시설의 해저, 취수터널 등을 건설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강조하며 후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한국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나섰어. 이사벨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럼 다시 희망이 생긴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글쎄, 아빠가 보기엔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것 같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주 금요일까지 현대건설 기술진은 파나마에 머물며 치밀한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와 분석 결과를 보며 저는 이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김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건설이야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라는 것을.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동반자를 만났을 때의 감격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 월요일, 현대건설로부터 정식 입찰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파나마시티 코스타 델 에스테 지역에서 메트로 3호선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착공식장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현대건설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현대건설 김 상무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좌절과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파나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김 상무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든든함이 묻어났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져온 최신 터널 굴착 기술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해저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보여준 정밀 시공 기술은 현재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터널이 파나마 운하 바로 아래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100년 역사의 운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장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굴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터널의 위치가 조금씩 운하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통과 완료했습니다. 현장 소장의 외침이 들렸을 때 관제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나마 운하에는 단 1mm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운하 아래를 관통하는 해저 터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피아와 루시아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해내고 싶어 했던 일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2023 여름, 드디어 첫 시운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첫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14살이 된 소피아와 10살 루시아, 그리고 이사벨라와 함께 코론역에서 첫 열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자 소피아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가 파나마 운하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아래 65m 깊이를 달리고 있어. 루시아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물고기들도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파나마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서 파나마시티 중심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분이었습니다. 과거 아메리카 대교를 이용해서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2분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위에 이제 우리가 지하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메트로 3호선이 정식 개통된 후 파나마시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50만 명의 시민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고 파나마시티와 코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평균 40분 단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저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 개통 후 교통체증이 현저히 줄어들어 택시 운행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파나마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2024 봄, 메트로 3호선은 미국 토모카케로부터 우수 프로젝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운하 관통 해저 터널이라는 기술적 혁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현대건설 김상무와 다시 만났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아니요. 한국의 기술이 만든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파나마시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지하철의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위로 지나가는 배들의 불빛과 함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가 곡괭이로 파낸 운하 위에 이제는 첨단 기술로 만든 지하 터널이 파나마의 새로...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30년간 일해온 통상 전문가죠. 경제학 박사로 평생 미국 산업보호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2018년 초 워싱턴 DC ITC 회의실. 그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출한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월풀은 한국의 삼성과 LG가 만든 세탁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월풀은 35%의 점유율로 1위였지만 삼성이 17%, LG가 13%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30%나 되는 수치였죠. 월풀 측은 이들이 우회 덤핑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별다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제조업체 정도로 생각했죠. 삼성이나 LG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혁신이나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아시아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 속에서 동료 의원들은 세이프가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우리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행동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건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가 올라가고 결국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보호무역 조치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미국 일자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ITC는 3대1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저만 혼자 반대 의견을 냈죠. 연간 120만 대까지는 20% 관세, 그 이상은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몇 달 후, 제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반부터 미국 전역의 가전 매장에서 세탁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스트바이,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가격이 평균 12%나 올랐다는 것이었죠. 한 대당 86달러에서 92달러가 더 비싸진 겁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가격이 함께 올라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월풀도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세 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에요. 월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 확대를 이유로 됐지만 실제로는 경쟁사 가격이 오르자 편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온라인 리뷰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정부가 우리를 보호한다더니 결국 우리만 피해본다. 관세 때문에 세탁기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나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과 서민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세탁기는 필수 가전인데 갑자기 100달러 가까이 비싸진 거니까요.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지적했지만 동료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LG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3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총 7억 4천만 달러의 투자였죠.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세를 피하려고 이런 거대한 투자를 한다고? 일시적인 관세, 회피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공장들이 1년 안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통 이런 규모의 공장을 짓고 가동하려면 23년은 걸리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절반 시간에 해냈습니다. 월풀 경영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한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크게 위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이런 대응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전략적 사고와 시행력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미국 기업보다 빨랐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2019년 여름, 저는 삼성전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ITC 위원으로서 세이프가드 정책의 실제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이 급조한 공장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될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뉴베리 카운티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크다였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데이비드 허 공장장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유창한 영어로 공장 현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현재 1000명 이상이 직접 고용되어 있고 시간당 임금은 1617달러로 주 최저임금의 2배 수준입니다라고 말했죠. 공장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신 자동화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세탁기가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 출고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본사와 똑같은 품질 기준을 적용합니다. Made in USA라고 해서 품질을 타협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근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몇몇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대부분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40대 남성 근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공장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 안전교육도 철저하고 복지도 좋다. 한국 회사가 이렇게 직원을 잘 챙길 줄 몰랐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온 엔지니어들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언어 장벽이 있을 텐데도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김 과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은 공장 설계 단계부터 현지 컨설팅 업체와 협업했고 채용 과정에서도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 시장에 뿌리 내리려고 한다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세탁기 조립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 공정마다 디지털 시스템이 작업 지시를 내리고 품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죠. 제가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생산관리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기본 프레임워크는 한국 것이지만 미국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많이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공장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급조된 공장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직원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는 미국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세이프가드로 막으려 했던 건 단순한 저가 공급업체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자였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관세로는 진정한 경쟁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진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혁신과 적응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2020년이 되면서 세이프가드 정책의 진짜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먼저 시장 점유율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전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건 삼성과 LG였어요. 트랙라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0.3%로 1위, LG가 18.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이었죠. 반면 월풀은 15%로 급락했어요. 3년 전만 해도 35%를 차지했던 1위 업체가 3위로 전락한 겁니다. 세이프가드로 한국 기업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밀려난 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소비자 만족도였습니다. JD 파워가 실시한 2023년 가전 만족도 조사에서 삼성은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전면도어 세탁기 부문에서는 753점으로 1위, 상부도어 세탁기 부문에서도 723점으로 1위였습니다. LG도 717점으로 바로 뒤를 따랐고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렸는데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진짜 품질과 기술력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온라인 리뷰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바이 사이트에서 한 고객의 리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AI 세탁기를 산 이후 빨래가 조용해지고 빠르게 끝나서 생활이 편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완료 알림이 오는 것도 생각보다 유용하다. 별 5개 만점. 또 다른 리뷰에서는 LG 세탁기의 스팀 살균 기능에 대해 이렇게 썼더군요. 아기가 있는 집이라 구입했는데 99.9% 살균된다는 스팀 세탁으로 아기 옷을 안심하고 입힌다.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LG를 선택했다. 레딧의 가정 관련 게시판에서는 더 솔직한 의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월풀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았다. 삼성은 확실히 새롭고 조용하다. 관세 이후 가격이 올라서 LG 말고 다른 브랜드를 봤지만 결국 다시 LG로 돌아왔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 제품들의 우위가 명확했어요. 삼성의 AI 세탁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와 섬유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설정했고, LG의 AI DD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세탁 효과는 극대화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났어요. 삼성의 에코버블 기술은 25%의 에너지를 절약했고, LG의 인버터, DD 모터는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세탁 시간이 단축됐다고 반응하는 이유였죠. 2021년 말, 저는 LG의 테네시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삼성 공장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600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LG가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한국 회사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안전교육도 철저하고 복지 혜택도 미국 회사보다 좋아요. 공장 관리자는 현지화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방식을 이식한 게 아니라 미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더 수평적인 소통을 추구해요.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보니 한국인 엔지니어와 미국인 작업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었어요. LG는 현지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미국에 와서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키우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2022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로 이내 일자리는 1,800개 창출됐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나왔어요. 일자리 하나당 8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 셈이었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였어요. 우리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관세라는 장벽을 현지 투자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 증명된 거였죠. 이 즈음 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혁신의 파트너였어요. 2023년 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무역 컨퍼런스에서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세이프가드 정책 5년의 교훈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는데 5년 전 그 회의실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만 걱정했을 뿐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실력을 전혀 몰랐었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정책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2017년 월풀 35%, 삼성 LG 합계 30%였던 점유율이
2023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삼성 LG가 40%, 월풀이 15%가 됐다고요? 관세로 막으려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을 장악한 거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저가 공급업체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혁신 기업이었어요. 관세라는 장벽을 현지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보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30년간 무역 일을 하면서 오늘처럼 확신을 가지고 발표한 적이 없었어.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아내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삼성 세탁기 자랑만 하던데 그게 바로 그 한국 회사 제품이지. 맞아요. 작년에 저희 집도 20년 된 낡은 세탁기를 삼성 AI 세탁기로 바꿨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효율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5년간의 경험은 저에게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경쟁력은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